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는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재보선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제 있었던 재보선, 국회의원은 한 곳에서만 뽑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회의원 혹은 시장을 뽑는 재보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었던 TK 지역, 상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투표율은 제법 높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의 재보선은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을 가지고 이 대선 판도 전망하는 거, 이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대선은 아직도 안개 속이라는 건데요. 더구나 지금과 같이 오차 범위 내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이런 구도에서는 그날 가봐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게 근데 또 선거를 보는 재미를 더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론조사 얘기하기 전에 재보선 얘기부터 잠깐 해보죠. 이 재보선 지금 언론에서는 많이 이걸 어제는 주목 안 하다가 오늘 막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상주 그쪽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재보선이기 때문에 당선되고 이 곧바로 이제 의원 신분으로 되는데. 맞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재보선 이 선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했는데요. 네.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다가 어제 시간 때문에 다 이게 예, 저희 잘못입니다. 네, 어제 경북 상주 의성군이 청송에서만 이제 국회의원 이 보궐선거가 좀 이루어졌죠. 이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김재원 후보 유효 투표수 9만 5천여 표 가운데 47.9%를 이제 득표를 했고요. 2위는 무소속인 송영란 후보가 차지를 했고요. 3위를 이제 민주당의 김영태 후보가 17%를 이제 득표를 해서 차지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김진욱 후보 이 5.2% 득표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그쳤는데요. 네, 이제 이런 점에서 과연 이제 TK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근데 여기는 투표율이 50%가 넘었어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전체 재보선 투표율은 28.6%에 그쳤거든요. 원래 재보선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50% 넘어서 좀 유의미한 투표율이다라고 볼 수는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하남시장, 포천시장, 그리고 충청북도 이 괴산군수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각각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한 곳씩을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호남 지역에 있어서 기초단체장 이쪽은 기초단체장이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이나 이런 쪽은 국민의당이 상당히 선전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이. 그래서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이다 그러는데 투표율 생각해보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선 판세를 좀 예측하는 맞습니다. 이 지표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미약하죠. 자, 그리고 대선 말씀하시니까 여론조사 결과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게 아주 초접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JTBC가 한국리서치 의뢰에서 11일과 12일 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모두 38%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 초박빙의 지지율을 나타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38.3%, 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38.0%, 0.3%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제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보다도 안철수 후보는 7.8%포인트 이제 급등한 것이고요. 이 문재인 후보는 4.8%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6.5%로 이제 뒤를 이었고요. 네.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2.7%,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2.1%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그 응답률은 그 22.3%였고요. 유선 비율이 그 14.2%, 무선이 85.8%였습니다. 그리고 예. RDD 이제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제 그 실시가 됐고요. 예. 이 표본 오차는 그 95% 신뢰 수준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아유, 자세한 수고하셨습니다. 사항은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예. 자, 참조를 하시면 이로써 이제 우리 방송법에 이 저촉되는 것을 넘겼습니다. 이거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오차범위 이거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좀 단축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맞으면 이런 여론조사 보도를 사실은 제가 소개하기가 굉장히 힘든 맥이 안타까운 끊겨요. 하나인데요. 맞아요. 맥이 네. 끊깁니다. 근데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해마다 예산을 현재의 2배인 7%씩 늘리겠다. 늘리는 건 좋은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기서 현재 2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 규모 전체를 네. 2배로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 증가율을 증가율이 어쨌든 네, 3.5% 수준인데 이를 한 7% 7% 정도 늘리겠다.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어제 지금 해마다 그 예산 증가율을 현재 그 2배 정도인 그 7%씩 늘려서 이 장기 경기 침체에서 좀 벗어나겠다.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서 조달하되 부족하면은 그 국민 동의를 얻어서 그 증세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진영적인 이제 그 큰 정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문재인 후보 어제 그 오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제이노믹스, 이 문재인 노믹스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비상경제 대책 차원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연간 예산을 연평균 그 7% 수준으로 그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인 그 예산 투입 대상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혁명, 이 교육과 보건복지 등 10대 핵심 분야를 이제 꼽았습니다. 재원은 법인세 그 실효세율의 조정을 통한 법인세 인상, 법인세를 인상하는 건 아니죠. 근데 법인세 세수 증대, 그리고 세수율 증대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 정책자금 운영 배수 증대, 그리고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제 증세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죠. 글쎄 어쨌든 근데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정반대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이 같은 그 큰 정부 정책에는 분명한 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 이 문재인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이 국가부도의 그 특급 열차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는 그 2017년 한국 포럼, 이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제 여기 이제 참석을 해서 일부에서는 그 정부가 그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그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재정을 쏟아부어서 그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같이 엄청난 그 재정을 쏟아붓고도 왜 경제를 살리지 못했겠느냐. 예.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는데요. 이제 그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 민간과 기업의 몫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게 그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일단 이 경제 정책에서 문재인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대조적인 예. 입장을 갖고 그렇습니다. 논의를 이제 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어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모양이라고요. 네, 어제 이제 그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그 다들 참석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는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하고, 네, 개헌 내용은 다음 정권이 시작되는 오는 그 2022년부터 그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개헌을 하더라도 일단 그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좀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결선 투표제를 그 시행을 하자.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 비례성이 그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좀 개편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그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이 국회의 그 개헌 의견을 그 완성을 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 권력구조 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는 그 시기상조라면서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 권한 축소형 그 대통령제나 의원 집정부제의 그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겠다. 국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개헌 이전 또는 그 동시에 그 시대적인 흐름인 이 다당제에 맞는 방식으로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선의 때마다 뭐 개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다 자기가 정권 잡으면 또 넘어가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로서 대선 딱 26일 남았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 만나보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정당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시죠. 유승민 후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26일 남았어요. 그죠? 예.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컨디션 조절 잘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예, 목소리가 많이 갔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돼요, 진짜. 예. 예. 근데 이나저나 이게 좀 지지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그,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이제 계속 그런 현상인데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보 후보 두 사람이 이제 1위, 2위로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데 예. 저는 이런 여론조사는 지금 뭐 그렇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 보수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보수층의 선택이 예. 결국 좌우될 거라고 보고 뭐 5월 9일까지 이 선거는 이번 선거는 뭐 워낙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TK 지역에서 상주 지역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딱 하나가, 보궐선거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근데 중요한 점이라는 거는 여기 투표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 재보선 치고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고, 거기에서 절반 가까이, 물론 50%는 안 됐습니다만, 김재원 이제 그 의원이, 이겼는데, 여기서 바른정당은 4위로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직 그 대구 경북 지역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예. 뭐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국회의원이 25명인데 그중에 주호영 의원 저하고 둘이만 예. 지금 바른정당이고 나머지 23명이 전부 자유한국당에 여전히 있고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저희들을 비판하는 정서도 대구 경북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최근 제가 이제 대구 경북에 많이 다닌 이유가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올바른 판단 또 앞으로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계속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바닥 민심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번 선거를 한 상주 의성군이 청송 그 지역이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서가 여전히 아직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정서가 TK 지역에서는 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준표 후보도 TK에서 그렇게 썩 환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전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예컨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보수층이 지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안철수 후보를 보수 후보로 이렇게 착각한다든지 아니면 문재인 당선을 막기 위해서 뭐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남은 기간 동안 이 안철수 후보가 보수가 원하는 그런 진정한 보수 후보가 아니다. 이런 점을 저는 뭐 최대한 알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수가 선택할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 국가 안보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인데 국가 안보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다가 최근에 한미 간 합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쭉 말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이라는 당 자체가 어떤 DJ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당이고 사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당입니다. 뭐 대북 송금 사건의 주역이 당 대표고 그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로 가고 그런데 사드를 반대하고 이런 점을 저는 보수층 유권자들께서 제대로 아시면 저 사람이 국가 안보를 진짜 걱정하는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수 후보가 아니구나.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나중 결국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뭐 조선일보에도 났고 요새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때리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뭐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워낙 보수를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늘 뭐 제가 보수가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민생이나 이런 부분은 뭐 진보의 어떤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 안보는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하는 그 노선을 일관되게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5월 9일 투표일 되면 보수층이 진정한 보수 후보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를 사퇴하는 것을 어떤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이제 꼼수를 부렸고요. 또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아주 반헌법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던 친박 세력에게 얹혀 있는 후보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또 홍준표 후보의 곰수 막말 또 지금 당선이 되더라도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형사 피고인의 신분, 이런 걸 봐서 저는 뭐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완주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끝까지 갑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전에 안보 뭐 사드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다웨이 만나셨죠, 우리 유 후보님, 그죠? 어떤 얘기 하셨어요? 우다웨이 만나서는 사드에 대한 중국이 오해를 하는지 일부러 오해를 하는 척을 하는지 몰라도 중국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또 사드는 우리는 빨리 배치할 거다. 이거는 우리 군사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이나 양보가 없다. 빨리 배치하고 나서 우리 경제 보복을 중단하라. 경제 보복 중단하는 그 문제를 우리 서로 대화로 풀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다웨이는 뭐라 그러던가요? 우다웨이는 처음에는 사드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저의 얘기를 중국 지도부에 시진핑 주석이나 지도부에 전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대화로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조금 봤습니다. 예. 어떤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드를 배치를 빨리 완료하고 나서 이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가하고 있는 이런 경제 보복에 대해서 대화로 풀자라고 나섰을 때 저는 중국이 변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근데 요새 그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예,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늘 뭐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북한과의 대화, 중국과의 대화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새로운 굉장히 군사적인 압박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래 흔들리고 있다.
그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압력에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 북한에 보다 강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저는 가겠습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늘 심각하게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죠. 중국도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 한미가 공동으로 전략을 마련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이 열쇠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상황을 그래서 뭐 긴급 안보 현안 무슨 회의인가요? 뭐 그 제의하고도 그랬죠. 예. 그리고 한반도에 참화가 벌어진다면 저부터 총 들고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정을 제대로 국가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거는 예. 뭐 여러 차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대통령 되면 북한이 먼저 가겠다. 군 복무기간 단축 12개월 단축시키겠다. 이런 이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어떤 본인의 생각, 본인의 말부터 그거부터 저는 해명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각 당의 대표와 대선 후보들을 다 모아서 그런 안보회의를 지금 소집합니까? 그건 오만한 태도죠. 예. 그 적폐청산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후보의. 친노 패권 세력이 적폐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불법 대선 자금 또 각종 뇌물 사건 이런 게 모두 적폐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후보가 얹혀 있는 그 친노 패권 세력의 여러 가지 적폐도 뭐 우파 적폐 못지않게 심각한 적폐이기 때문에 저는 극우나 극좌 양쪽 다 정말 적폐가 있는 세력들이다. 예.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보수를 주장합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이번에 대선 낙선하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요. 그분은 작년 총선 때도 호남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말 바꾸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치인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신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정 부분 좀 여쭤볼 텐데요. 네. 바른정당 의석수가 지금 33석이죠. 33석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권을 잡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33석입니다만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취임 직후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려면 국회의 야당 지도자들, 야당 의원들,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일 요구되는 게 바로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예. 위기 극복을 예. 해결해내는 그 능력입니다. 예. 저는 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도 야당과 소통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정 파트너는 어디가 제일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사안별로 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협치 소통이 필요한 거죠. 예, 그거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국가안보 같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나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뭐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뭐 민생이나 관련된 문제는 또 국민의당이나 민주당도 정의당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어느 면정의 파트너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힘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께서는 경제학자이시대 전문가신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해마다 예산을 현재의 그러니까 7%씩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나 세금 문제, 재정 적자 이런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국가 부채를 늘리거나 재정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문 후보가 가장 결정적인 지금 약점이 정세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는 그런 복지든 노동이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추진을 하려면
증세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후보도 저를 제외하고는 어느 후보도 증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하지 않고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 말씀이시군요. 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 대선 후보시죠. 유승민 후보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광고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그런 5분간의 광고가 나갔죠. 자, 오늘이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유, 일주일 빨리 지나갔는데요. 7시 45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자유로 서울 쪽 보고 있는데요. 북로 분기점부터 교통량이 많아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따라 성산 방면 성동구에서 사근램프 구간 2차로에는 소형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데요.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근램프 부근 지나실 때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체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노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가장 길게 밀리고 있고 북부 서부간선도로 모두 외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따라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3월 31일이었습니다. 남대서양 우루과이 해역에서 우리나라 이 폴라리스 쉬핑 선사의 선박이죠.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뉴스 접하셨을 텐데요. 실종자는 선원 모두 22명이고요. 그중 8명이 우리 한국인 선원들입니다. 사고 후 근 2주 13일이 흘렀습니다만 수색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선원의 누나분이시죠.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 공동대표신데요. 인터뷰 요청으로 그러니까 누나 실종 선원의 누나 되시는 분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로 참 그 마음이 복잡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폴라리스 쉬핑 서울 본사의 가족 대책반이 꾸려졌죠,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 계시는 겁니까? 네네. 다른 실종자 가족분들도 함께 계십니까? 네, 모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계속 보고받고 계세요? 네, 매일 아침에 10시 정도에 외교부랑 해양수산부 이렇게 담당 부처에서 오셔서 네. 그 전날 수색이 어떻게 됐었는지 저희들한테 짧게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 해주는 건가요? 네, 정부에서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선사 쪽의 초기 대응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아서 여쭤본 건데, 이 사고 직후에 바로 정부에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회사 측의 얘기를 그대로 믿더라 그래도 9시 정도에 보고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 한 8시간, 9시간 지난 다음에 보고한 꼴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9시간 지난 게 아니고요. 회사 측에서도 12시간 늦게 보고한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고요. 예. 그 사고 당일날 여기 회장님이 일본에 출장 중이어서 사고가 난 건 밤 11시 20분이었고, 보고를 자정 정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늦게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거의 아무런 대책이 이루어진 게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해명도 없고 그냥
12시간 늦은 건 맞다, 인정한다, 미안하다, 이것뿐입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 지금 이 실종자 가족분들한테 뭐를 해주고 있습니까? 장소만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장소 제공도 뭐 회사에서 먼저 해준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부가 부산에 부산 본부가 따로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부산 본부에다가 이렇게 대책반을 꾸려놨었다가 예. 저희가 정부에서 해명하는 내용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선사에서 브리핑 해주는 것만으로는 너무 정보가 부족해서 답답해서 서울의 외교부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에서 정부 주도로 이런저런 내용을 듣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뭐 정부에서 이런 상황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장소만 본사에서 제공을 하고 뭐 브리핑 같은 것들은 다 그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선사 측에서는 지금 제대로 수색을 할 노력도 사실 안 보이고 있고요. 회장님도 연락이 아예 두절돼 있고 회장님뿐만 아니라 뭐 담당 전무는 상무한테 미루고 상무는 전무한테 미루고 밑에 부장들은 권한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미루고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랑 연락도 안 되고 심지어 수색에 지금 투입돼 있는 배들도 이제 화물 날라야 된다고 배를 빼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뭐 수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 회사 하나만 갖고 있나요? 아니요. 회사가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다른 회사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 측에서도 회장과 연락이 안 된다고. 어디 갔는지 모른다? 예? 네. 뭐 서울에 있다라고는 하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런 식의 태도로 보이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 정부 측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라시는 부분 같은 거 없으세요? 사실 뭐 정부에서는 지금 뭐 브리핑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저희가 요청했던 내용들 뭐 외교부 장관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된 필리핀 선언과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는 선사에서 사실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일단 사고가 난 것도 선사 책임이고 그리고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생존 선언을 구조하지 못한 것도 선사 책임이고 모든 게 선사 책임이 제일 크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수색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거는 선사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선사가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이 와중에서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선사가 수색 구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게 항만청이 됐든 해양수산부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든지 간에 선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하고 수색에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이건 민간의 문제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니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살짝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정부에서 이 사고를 냈던 선사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민간 얘기다라고 발을 빼는 모습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님 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게 정부는 선사 쪽으로 좀 이 모든 걸 돌리고 있는 입장이고 선사는 정부 쪽으로 지금 회장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다 이러고서 이 회사는 손 놓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회사는 손을 놓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게 이 민간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죠? 네, 외교라인 쪽을 동원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잘해주고 계신 건 맞는데 외교라인 이외에 국내 선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손을 약간 좀 빼는 쪽이죠. 아직도 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22명이 실종이 됐는데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약간 좀 이상한 정도라서요. 사실 뭐 어느 누구라도 좀 떠올랐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색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브라질에서도 이제 비행기 지원하고 있던 것을 그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는 배 몇 대만 남게 돼요. 5척 정도. 근데 그 5척밖에 안 되는 배 중에서 선사 소유의 배마저도 빼겠다는 것이 어제 선사한테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이제 수색을 그만하겠다는 거랑 다름이 없죠.
정말 답답하실 텐데요. 하지만은 이 언론 같은 데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발을 빼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 공동대표분과 얘기 나눠봤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역서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